19년 6월달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가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망할 건 19년도 하반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와 그 다음에 내년 시장 20년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망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겠죠.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로 사는 쪽에 포지션을 둬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이제 매도 전략을 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망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오셨겠죠? 그죠?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는 분. 이럴 줄 알았어. 아무 생각이 없어. 자, 저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보는데 언제 올라갈지를 정확히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영상에도 계속 올라와 있지만 올 초에 이제 19년도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21년서부터는 공급에 대한 부족분이 생겨날 거니까 서울시장에 21년도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확신을 한다. 그런데 21년서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는 정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정보가 20년도에 알게 되게 되면은 20년부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19년도에 움직이자. 이게 제 주장이었어요. 자, 올 초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 초가 가격이 가장 하락세였고요. 언제부터 하락했냐면은 작년에 9.13 대책 이후로 대출 규제가 되면서 떨어졌죠. 5년간 오르던 정말 기세 등등하게 오르던 것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다가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6월 달 기준 하게 되면은 지역별로 틀린데 전반적으로는 거래량도 그렇고 약간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벌써 나타났다는 게. 자, 이게 나타났다는 것은 물론 다시 또 떨어질 수 있겠지만 상승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장 좀 빨리 움직일 것 같은 강남 지역을 한번 뭐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갖고 엊그저께 강남 반포 쪽을 한번 둘러봤어요. 반포 쪽에서 이제 가격들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 동네가. 근데 저는 강남에 살지는 않는데 또 강남을 개인적으로 실거주로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아하지 않는 건가? 뭐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강남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도 워낙에 이렇게 좀 산 끼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거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돈 안 되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강남을 되게 싫어했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도 강남이고 강남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여러분들 반포 구주공 아파트 아시죠? 네. 클래스트 DH 클래스트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너무 멋진 거야. 보셨나요? 네. 그건 이제 제 와이프한테 보여줬더니 갑자기 강남이 좋아졌어. 너무 예뻐요. 20분짜리 동영상이 있어. 홍보 영상인데 단지 내에 뭐가 있냐면은 뭐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근데 단지 내에 뭐가 있냐면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요. 극장이 있고요. 식물원이 있고요. 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야 대단하다. 이게 과연 아파트인가.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어서 이 부주공 아파트를 한번 제가 보러 갔어요. 보러 갔다는 게 이제 가격이 좀 올 초에 좀 빠졌기 때문에 좀 금매가 있으면은 한번 무리를 해서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구중호 아파트가 한강변 쪽에 있는 건 30평대부터 시작하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거 34평 아파트 봤더니 이게 얼마 정도 같아요? 금액이? 얼마일까요? 찍어보세요. 20억. 18억. 또 얼마? 30억? 18억, 30억. 또 34평이에요? 50평, 60평은 아니잖아. 20억. 이 정도? 전혀 모르시는구나, 이 동네를. 여기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 37억 정도 합니다. 37억을 하는데, 이게 다 아니에요. 37억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사고 싶었어요. 저는 40억까지는 살라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갔거든요. 왜냐면 40억도 저는 저평가라고 판단을 하고 계산하고 갔으니까. 근데 37억 정도의 물건이 나온다는데 나온 건 없어요. 그나마 이게 30에 나왔던 게 들어갔대. 그래서 물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꽤 많이 들렸는데 한 개도 없어요. 뭐 있는데 또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돌아다닌 부동산들에서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들 말로는
일단 팔려는 사람이 없고, 또 팔려는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있죠. 지금 그 조합설립 인가받은 재건축들 같은 것들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여러분들 수준을 좀 파악해야겠다. 재건축에서 조합설립 인가 나고 나서 거래되게 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금 청산 안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타가 여러 개 있고요. 말씀 맞고요.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래 사례가 있죠. 해외 이런 것들 거의 사실 찾기 힘들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도 의미가 없어. 아니.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는 매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냥 할게요. 시간만 아깝겠다. 10년 보유, 앤드 5년 거주, 앤드 1주택자. 이 사람이 파는 것은 매수를 해도 우리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지금 요런 한정된 조건밖에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팔 사람도 별로 없지만 파는 사람도 이 조건이 돼야 되는 거니까 물건이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이런 조건에 물건 나와봤자 몇 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에도 불구하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들이 뭐 괜히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도 지금 매수 대기자는 여럿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이 37억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진짜 A 이름은 아니잖아요. 37억인데 이거를 구입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 얘를 구입하려고 그러면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현금으로 들고 사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전세 끼게 되면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전세 얼마 들었게요? 전세 2억 들었어요. 2억 들어 35년 된 거니까. 2억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얼마 있어야 돼요? 35억 들고 사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아니면 내 걸 다 팔고 나서 뭐 대출을 좀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다 팔고 사야겠지. 다 팔고. 예, 현금을 그렇게 들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37억인데도 근데 제가 왜 저평가라고 판단을 했었냐면 자, 이게 저층 재건축 아파트고요. 대규모로 지어지는 거고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은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는 부동산은 무조건 사라. 우상향으로 간다. 또 하나는 서울과 지방,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무조건 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존 아파트랑 새 아파트랑 어떤 게 좋아요? 이거 제뿐만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들 새 아파트 중에 어떤 게 좋아요? 새 아파트가 좋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서울하고 지방하고 뭐가 좋아요? 서울이 좋잖아. 그죠? 그리고 뭐 한강변이 있고 비한강변이 있어요. 어디가 좋아요? 한강변이 좋죠. 이건 누구나 다잖아요. 그죠? 99% 다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 아파트이면서 서울이면서 한강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강남하고 강북하고 어디가 좋아요? 강남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강남이면서 서울에 있는 강남이면서 새 아파트면서 한강변에 있는 대단지에 엄청나게 좋은 브랜드 아파트다. 이거는 누구나가 전 국민이 다 원하는 정도의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강남의 한강변 새 아파트는 되게 한정돼 있죠. 압구정동 반포 끝. 근데 압구정동은 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반포가 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들이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저층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 지금 34평 같은 거를 갖고 있을 때 얘가 얼마를 받냐면요. 1+1을 받을 수 있어요. 1+1 뭔지 아시죠? 하나는 34평 가져가고 하나는 25평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자,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건축하고 나서 대충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 가격대 형성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33평 같은 것들 이제 뷰가 되는 것 기준이겠죠. 예, 뷰가 되는 것 기준이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은 한 31억 정도를 합니다.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것들이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실거래가 뜨진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뷰가 안 되는 것들은 한 5억, 6억도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한 28억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8,500 정도 합니다. 평당가가. 그래서 한강변 뷰가 31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현재 시세
적에 입주하게 되면은 저는 얘보다 적어도 115%에서 120% 금액은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4억 5천 정도 들어가게 되면 저기 34평 아파트는 그냥 최하 미니멈 1억, 평당 1억을 찍는 거고요. 한 36억 정도 선? 저 개인적으로 사실 더 봐요. 최하 이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이 37억 정도면은 요게 37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25평 아파트를 그냥 갖는 수준이에요. 저기 25평 아파트 얼마 정도 하게요? 최하 25억. 25억을 버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금액이 굉장히 싸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 34평 아파트가 30억을 한대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죠. 미쳤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30억을 어떻게 삽니까? 그쵸? 30억을.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에서 반응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예요? 될 수 있어요. 가보세요. 자, 30억. 30억인데 이건 누가 봐도 비싸긴 합니다. 누가 봐도 비싸요. 근데 가격이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굉장히 느껴지는 주관적인 수치예요. 자, 30억짜리를 보고 누군가는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누군가는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강남의 34평 아파트 다시 가볼게요. 강남의 34평 30억이다.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거품이야. 무조건 떨어져. 결론 냈어, 스스로. 그래서 이거는 못 사, 여러분. 뭐 어차피 알아도 못 사는 수지긴 하지만 어떻게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사는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기분 나쁘지만 강남 사람들 돈 엄청 많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볼 땐 이게 살만한 금액이거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도.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살 게 하나도 없지. 다 비싼데. 그렇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냐 마냐는 이거를 사는 사람들로 형성된 그 시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평, 30억짜리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반대로 지방을 가보니까 34평 아파트가 1억이야. 1억. 왜 싸니까, 엄청나게 싸니까 이거는 사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왜? 여기는 지방의 나홀로 아파트예요. 예를 들면 20년 된 나홀로 아파트야. 주변 허허 벌판이야. 논밭 있고. 그래서 1억밖에 안 하는데 여기를 거주하시는 그 시장은 솔직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분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강남 사람이 좀 부자가 사러 갔어. 30억인데 매도자가 난 30억이 안 팔아. 1억 더 줘요. 옆집에서 1억 더 받고 판대는데 나 31억 더 줘요. 1억 더 주세요. 그러면은 매수자는 어떻게 합니까? 집은 마음에 드는데 1억이나 더 달라고. 김미서 1억 더 갖고 와. 그럼 사면 돼요. 그래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억인데 가서 봤더니 나는 그 복비라도 좀 찾아야겠다고 1억 100만 원 더 달라 그래요. 그럼 매수자가 엄청 고민 때리죠, 이제. 100만 원이면, 월급에다가 어떻게 하지? 잠깐만, 100만 원? 그럼 50만 원만 해, 1억 50만 원. 안 돼, 50만 원 안 돼. 100만 원 해야 돼. 그러면, 중개하다가, 그럼 한 이틀만 고민하고 올게요. 계약이 안 돼요. 이렇다고요. 얘는 1억 올라도 순식간에 거래가 되고, 얘는 100만 원 올리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가격 상승의 탄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여. 1억은 기본이야. 하루아침 2, 3억도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형성된 시장이라고. 왜? 매수자들의 질이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큰 폭의 상승을 이루고 싶으면 첫 번째 부동산 투자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금을 모아서 가장 좋은 지역에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투자의 1순위예요.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저평가 지역이 어딨어, 세상에. 그래서 거의 찾기 어려워요. 있기야 있겠지. 근데 시장의 가격은 이미 다 반영된 거예요. 얘네들은 누구나 원하는 거니까 이 금액이 된 거고, 얘네들이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형성된 거예요. 이게 저평가고 이게 고평가라는 수치상으로 단순하게 객관적 수치인지 알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격에는 모든 이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돈이 없으신 분들,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뭐 별로 이렇게 도움되는 조언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소액에 관련된 얘기도 할 건데, 어쨌든 자금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강남에 입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강남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다른 지역도 올스톱이에요. 다른 지역이 아무리 개발하는 강남을 넘어설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천지개벽해도 안 돼요. 그래봤자 강남 아래예요. 강남은 인프라가 더 이상 개발될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적으로 가격 1위를 유지하냐면은 옆에 있는 동네가 막 올라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동네가 15억에서 20억으로 돼. 그러면 25억이었던 강남은 그냥 30억 되는 겁니다. 그럼 25억에서 30억 됐을 때 강남이 무슨 개발이 있었느냐, 발전이 있었느냐? 없죠. 그냥 옆 동네가 올라가니까 얘가 이 정도 금액이야? 우습네? 그냥 5억 올리면 산다 이거죠. 네. 그리고 강남이 그것도 반대의 효과도 생겨요. 강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너무 치고 올라가게 되면 옆 동네,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데 친구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야지,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강남하고 가까울수록 가격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죠. 내지는 그러한 굉장히 랜드마크로 가격을 선도해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영등포 쪽에서는 여의도가 선도를 할 것이고요. 그죠? 네, 강남 쪽에서 강남 지역 자체, 그러니까 강동구라든가 판교라든가 동작구라든가 또 위로 넘어가서 성동구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걔네들이 아파트 자재를 훨씬 더 뭐 잘 썼겠어요. 뭐 인프라가 딴 데가 딸립니까? 그러진 않아요. 다만 입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뭐 강남에 입사하는 게 좋고요. 강남에 들어갈 수 없다면 강남 근방이라도 가는 게 좋은 투자법이 됩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 아파트 같은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투자금이라고 하죠.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죠? 몇 년 동안의 기회를 놓쳤죠. 4, 5년 전에 샀을 때는 1억짜리로도 좋은 아파트 많이 샀지만, 지금은 한 5억쯤 들고 가야지만 뭔가 얘기를 꺼내볼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똑같이 올랐다 하더라도 옛날에 1억 넣고 1억 먹으면 100% 수익이잖아요. 근데 지금 5억 넣고 1억 먹으면 20% 수익률이잖아요. 이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이제는. 그죠?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시장, 아파트가 있고요. 거기에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와 재건축 측에서는 뭘 사는 게 유리할까요? 응? 재건축? 왜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성이 재건축이 더 높다. 왜 그럴까요? 응? 싸다고? 싸다고? 응? 재건축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신축. 새 아파트가 되죠? 그러면 새 아파트, 이건 구축이잖아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는. 그럼 구축하고 신축하고 뭐가 좋아요? 가격이 뭐가 더 비싸겠어요? 신축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건축을 많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재건축하고 기존 아파트하고 투자할 때 어떤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투자할 때. 갭 투자죠? 전세 않고.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전세가가 엄청 낮잖아요. 가격은 비싸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예를 들어 반포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아까 저 신축 아파트가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것들은 뭐 거의 돈이 30억 들어갔는데,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 30억이지만 얘는 전세가 한 4억 정도 꼈단 말이에요. 15억 정도. 그러면 14억, 15억으로 얘 반으로 훅 줄죠. 투자 금액이. 그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좋은 거는, 재건축에 비해 좋은 거는 투자 금액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아파트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지들끼리 다 올라갔다가, 경기가 안 좋을 때 다 같이 주춤하다가, 좋을 때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재건축이라는 것은 속도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죠. 속도에 의해서. 그리고 정책에 의해서. 속도가 나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한계에 부딪히죠, 가격이. 그 다음에 정책이 지금 뭐 제초원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멈추게 되고. 그래서 얘는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 얘는 경기를 좀 많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뭐가 사는 게 유리한다? 그건 없어요. 예. 어떤 아파트 단지를 고르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재건축 같은 거를 구입하려면은 속도가 잘 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속도가 잘 나는 것들 이런 거는 하셔도 괜찮겠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빨리빨리 움직일 거고 주로 이제 재건축 같은 이제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르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안전하게 많이 오르시는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받잖아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뭐냐면은 이제 남은 절차는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이제 완성된 아파트가 생겨나는 과정만 남은 거예요. 행정정차 모든 게 끝나버리고. 그러면은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시점부터 이게 새 아파트가 되는 시점까지의 상승분은 기존 아파트 해서 그냥 뭐 몇 년 지나는 그 기존 아파트로 그대로죠. 예, 요거의 상승분보다 거의 항상 앞섭니다. 거의 항상 앞서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은 기존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 사는 게 유리한 케이스가 많죠. 이해되세요, 지금? 잘 안 되네? 그죠? 왜냐면 관리처분 인가 받으면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뭐 이렇게 뭐 펜스 쳐놓고 부시 공사 이거 보게 되면은 분양권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제 막 5층 올라가고 10층 올라가고 15층 올라가고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매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실제로 완공되게 되면 입주 불이함이 또 생기게 되고. 근데 보통 관리처분 인가서 시점이 가격이 물론 뭐 사업시행 인가 조합 설립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요때 사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저때 노렸어도 돼요. 근데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하죠. 이때는. 그죠?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렇지만 요때 구입하는 거는 오히려 재건축이 낫고 초기 단계 뭐 추진이 설립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거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기존 아파트 투자하는 것보다 더 손해볼 확률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가격 상승분이. 그리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네. 왜냐면 재건축은 전세가 굉장히 낮잖아요. 가격은 비싸고. 근데 기존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도 물론 비싸지만 전세도 비싸니까 투자 금액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관점했을 때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액은 좀 더 적게 오를지 몰라도 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수익률이 좋을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것도 있죠. 네,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랑 비교했듯이 재개발은 빌라 같은 거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고요. 빌라는 재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빌라는 여기서 개념은. 그래서 이 재개발은 예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프리미엄 별로 붙지 않았을 때. 근데 지금은 프리미엄만 좋은 지역은 뭐 미니멈 3억에서 8억 9억까지 붙어 있습니다. 프리미엄만.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내 집 마련하는데 아파트 비싸니까 조그만 소규모 빌라 사가지고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다 해서 소액 투자로 각광받았던 게 재개발 시행했지만 지금은 결코 소액 투자라고 볼 수가 없죠. 서울의 재개발은. 예.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거, 좋은 재개발 지역 같은 거는 현금도 최소 6억 정도 가져가야 되고요. 어떤 건 10억 이상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재개발조차. 그리고 속도가 좀 많이 난 것들 역시 굉장히 좀 비싼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은 재개발이 되지 않고 소액으로 갈 수 있는 빌라를 구입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처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아파트를 살 것인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빨리 됐을 때 재개발이 수익이 좀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할 것 같으면 빌라를 사는 게 아파트를 사서 이익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투자금 대비한 수익률 관점에서. 그래서 아예 재개발로 가게 되면은 난 돈이 많으니까 재개발 들어가서 새 아파트 되게 되면은 수익을 꽤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재개발 구역이 아니야. 근데 재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이야. 그런 데는 가격이 빌라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막 이슈가 이름이 나오는 지역에 재개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 어때요? 비싸죠? 가격이 비싸요. 그 다음에 재개발을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 동네가 깨끗한 동네예요? 지저분한 동네예요? 네. 깨끗한 동네면은 그 재개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고, 굉장히 지저분한 동네겠죠? 그럼 지저분한 동네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이건 전세가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재건축과 똑같죠? 가격은 높아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어때? 이건 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해도 소액 빌라 투자라는 것은 재개발 예정 구역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빌라 투자를 하러 갔어요. 소액으로. 근데 여기가 이렇게 설명들 하죠. 여기는 재건축이 재개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자 금액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땡큐인데 그게 아니라 보통 막 2억 막 이렇게 한다면 갭만. 이런 지역은 되게 어떻게 표현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투기성이에요. 투기성. 약간 도박성. 왜냐? 되면 대박이고요. 안 되면은 쪽박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선호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고객들 이런 걸 별로 해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좀 수치로 설명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매매가가 4억이에요. 동네에서. 이게 예정지라고 예정지인데 실제로 예정이 고시된 건 전혀 없어. 그냥 동네 수준 봤을 때 여기 좀 될 거예요. 이건 겁니다. 고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4억인데 전세가 2억이에요. 그래서 갭이 얼마냐면은 갭 실투금이라고 표현할게요. 갭 너무 없어 보이네. 실투금이 2억이죠. 근데 예정지가 아닌 곳에서는 예를 들면은 한 3억 정도 합니다. 근데 전세가 얼마 들어가면은 한 2억 7천 들어가요.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거는 매가, 이거는 예정지, 재개발 예정지라고 말만 있는 예정지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빌라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얘가 만약에 2억짜리가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은 재개발이 실제로 됐다. 그럼 얘는 10억가. 근데 재개발이 안 되면은 한 10년 정도 기다렸다고 쳐볼게요. 10년 정도 기다렸을 때 얘는 10억 가는데 얘는 전세도 안 오르고 동네도 거지 같죠? 동네 그지 같잖아. 재개발 예정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게 없죠. 오직 재개발이 됐을 때만 좋은 건데 동네 막 주거환경 거지 같고 이제 우리 빌라도 날 같고 안 오르죠? 그냥 3억 줄게요. 3억. 2억짜리 얼마? 4억짜리였구나. 4억짜리니까 5억 줄게요.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10억으로 될 확률이 그러니까 재개발 예정지가 될 확률이 5%예요. 그리고 안 될 확률이 95%야. 이것도 많이 줬어 내가 볼 땐.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 밑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재개발 가능성이 없으니까 얘는 가격을 3억짜리죠. 그러면은 한 5억, 6억, 한 50% 볼게요. 50% 확률을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다시 해볼게요. 자, 매매가가 4억짜리 있는 주택인데 전세가가 굉장히 낮아. 왜? 예정지기 때문에 동네가 되게 지저분하고 전세입자들이 당연히 낮게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투 금액이 2억이 들어갔고요. 예정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재개발로 지정되게 되면 10억이 돼요. 확률은 5%. 근데 안 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4억에서 5억 정도, 1억 정도밖에 안 올라서 95%가 되는 거예요. 자, 3억짜리 빌라를 샀더니 얘는 예정지는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대박은 없는데 보통 못해도 5억은 가고요. 평균적으로 6억은 갈 것 같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10억에다가 5%를 곱해봐야 얼마예요? 10억에 5%가 아니다. 10억이 되게 되면 얘 금액이 얼마 오른 거죠? 4억짜리 사서 10억이 됐어. 얼마 올랐어요? 6억 올랐죠. 6억에 5%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죠? 그러면 5억이 되면 1억 올랐죠. 1억에 95%면 얼마예요? 1억에 95%. 9,500. 네, 9,500. 그럼 합산에는 얘가 1억 2,500 정도가 상승할 걸로 보이는 기대 수익액이 나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얼마냐면 얘는 어떻게 되면 2억이 올랐죠? 네. 그리고 얘는 3억이 올랐죠. 그럼 평균 2억 5천 정도가 오른 거네. 그죠? 얘는 2억 5천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얘가 2배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2배면 나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결정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세금? 자꾸 잘못 짚네. 여기 정답이 다 있는데. 1억 2,500이면 해볼만 하다. 나는 이번 인생 역전 안 하면 웬만큼 벌어서 돈이 안 된다. 근데도 이거 불구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좀 더 벌기 때문에?
아니지. 이걸 봐야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얘는 2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2,500을 벌었어. 63% 번 거예요. 연간, 10년간. 그럼 수익률 얼마야? 얘는 6.3%예요. 기대 수익률이. 얘는 3천만 원 갖고 투자해갖고 2억 5천을 벌었습니다. 8배네요? 800%인가요? 800% 나누기 10년 하게 되면 80%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세전 수익이긴 하지만. 그럼 이걸 2억짜리 하나 살 때 얘 몇 개 살 수 있어요? 6개 살 수 있죠? 6개 살면 얼마야? 15억이 되는 거예요. 15억이. 15억하고 1억 2,500의 비교래니까? 근데도 아직도 저걸 살 거예요? 어렵다고. 희망 고문한다고요. 언제 돼? 지금 지정된 것도 안 되고 있는 판국에. 저는 그렇게 봐요. 앞일은 아무도 몰라.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지정된 것도 잘 안 돼. 그죠? 지정된 것도 잘 안 되는데 언제 기다려요? 만약에 이런 거를 기다리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처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한 5천만 원이다. 내지는 3천만 원이다. 이게 뭐 1천만 원짜리였을 때 이 정도면은 버틸만 하죠. 3천만 원짜리 10년짜리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할 수 있어. 저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따른 손실 비용, 기회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런 투자보다는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